그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자식들은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69세에 인생을 다시 시작할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엄마, 제 말 오해하지 말고 한 번만 잘 들어주세요. 요양원에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제가 몇 군데 알아봤는데 시설이 꽤 괜찮더라고요. 나는 당황한 듯 그를 바라보았다. 요양원이라니, 이 좋은 집을 놔두고 왜 남의 집에 가야 한단 말이냐. 나지막이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사실 이 집은 너무 커요. 엄마 혼자 쓰시기엔 전세를 놓고 나온 돈으로 요양원비를 충당할 수 있어요.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는 돈은 저희가 아이들 학자금에 잠시 쓰면 좋겠고요. 순간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내 청춘을 바쳐 키워낸 아이들이 이제는 내 집까지 계산하고 있었다. 너희 키우느라 온 힘을 다했는데 이제 좀 아프다고 이 집마저 내놓으라고. 내 목소리는 떨렸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를 뺏으려는 게 아니라 솔직히 저희도 부담이에요. 애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나는 침착하게 물었다. 내가 언제 너희한테 손 벌리기라도 했니? 아파도 참고 힘들어도 혼자 견뎠어. 아들은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다. 그건 엄마가 그렇게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는 덧붙였다. 월 300만 원이면 전문 간병인이 돌봐드릴 수 있어요. 이자만으로도 요양원비는 충분하고 나중에 집은 다시 찾으시면 되잖아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내가 듣고 싶은 건 그게 아니야. 거기 가면 얼마나 자주 올 건데. 아들은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일단 가보시고 저희도 노력할게요. 시간 날 때마다 찾아뵐게요.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졌다. 옆집 김옥분 할머니 말씀이 떠올랐다. 다들 처음엔 매주 오겠다고 약속하지만 결국엔 명절에도 안 오더라. 이 대화는 내가 병원에서 퇴원한 지 한 달 만에 큰아들 민수와 나눈 이야기다. 평생 수많은 노인들을 상담해온 사회복지사였던 나 김영숙은 정작 내 노후에는 이런 현실을 맞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나는 대구에 살고 있고 올해 69이 되었다. 퇴직한 지 1년 만에 퇴행성 관절염이 악화되어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을 삽입했다. 수술 후 나는 알게 되었다. 자식들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서러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요양원비 300만 원 간병인, 비용 500만 원 자식들과의 불편한 동거. 어느 것도 나를 위한 길은 아니었다. 그러다 나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요양원비로 매달 300만 원이 드는 줄 알았던 것을 고작 20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오늘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전하고 싶다. 요양원도 간병인도 자식도 아닌 새로운 선택지가 있다. 나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라도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것이다. 끝까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필요한 이들에게 이 내용을 전해주길 바란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모두 무료이며 큰 힘이 될 것이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다. 평생 노인복지를 위해 일했던 내가 어떻게 나의 노후를 지켜냈는지 말이다. 퇴직하던 날 복지센터 원장님이 꽃다발을 내게 건네며 웃으며 말했다. 김 선생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30년을 헌신하시다니 대단하세요. 30년이라는 시간은 눈 깜짝할 새 흘러갔다.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연을 들었다. 명절이면 송편을 가져오시고 직접 담근 김치를 들고 오셨던 분들도 있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었다. 김 선생 나 같은 꼴은 절대 당하지 마. 박명자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으며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하다. 할머니는 80이 넘은 나이에 자식 셋을 키우고 집까지 모두 물려주었지만 결국 요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온다더니 석 달 지나니까 명절에만 오더라. 할머니는 울먹이며 내 손을 꼭 쥐었다.
이제는 전화조차 잘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였다. 이런 사연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전세금을 빼서 자식주택 청약에 보탠 어르신, 수술비 마련하느라 연금을 다 써버린 할머니 손주 유학비를 대주고 결국 요양원에 가게 된 할아버지. 나는 그때마다 내 수첩에 붉은 글씨로 다짐을 적었다. 절대 경제권을 자식에게 넘기지 말 것. 반드시 독립된 공간을 마련할 것.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질 것. 그 소중한 수첩은 퇴직할 때까지 내 서랍 안에 조심스럽게 보관해 두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평생 남에게 조언했던 그 약속들을 정작 나는 지키지 못했다. 동료들이 물었다. 선생님, 퇴직하면 뭐 하실 거예요? 나는 웃으며 답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즐기고 아직 젊으니까 봉사활동도 해볼까 해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아프지만 말자, 건강하게만 살자. 그러나 인생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퇴직 후 1년도 차에 되지 않아 무릎에 통증이 찾아왔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나이 들면 다들 그렇지. 파스를 붙이고 약을 먹고 찜질을 하며 버텼다. 몸이 계속 아프기에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김영숙님, MRI 결과를 봤는데요. 양쪽 무릎 관절이 심하게 닳아있네요. 연골이 거의 다 닳았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하얘지고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남의 이야기로만 들었던 일이 나에게 닥치니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남의 아픔을 들어주던 제가 이제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술 후의 재활은 생각보다 훨씬 고되고 외로웠습니다. 양쪽 무릎을 함께 수술했기에 작은 일조차 혼자서는 해낼 수 없었고 화장실을 가는 일조차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퇴원을 앞둔 어느 날 큰아들 민수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당분간 우리 집으로 오세요. 혼자 계시기 힘드실 거예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큰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첫 일주일은 정말 따스했습니다. 민수도 며느리, 미영이도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손주들은 할머니가 왔다고 신나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집안의 공기는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회식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어머니, 저도 오늘 야근이에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 손주들 저녁 챙겨주세요. 점점 집에 홀로 남겨지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손주들은 거실보다는 자기 방에 머무는 걸 더 좋아하게 되었고 며느리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굳어갔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에 가기 위해 방을 나서던 중 부엌 쪽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전화통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미치겠어. 어머니 모시고 난 뒤로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야. 친구들도 못 부르고 남편도 집에 잘 안 들어와. 이어진 목소리엔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참고 견디려 했는데 요즘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 한 달에 300만 원이면 괜찮은데 들어갈 수 있대. 재활 끝나기 전에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앞에 30년간 상담했던 어르신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복지사 시절 수없이 들었던 하소연과 눈물 어린 이야기가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복지사님, 자식들이 저를 요양원 보내려고 해요.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짐이래요. 김 선생님, 선생님은 절대 저희처럼 되지 마세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말들이 이제는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텅 빈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노인을 상담해왔으면서 정작 제 노후는 왜 이렇게 준비하지 못했을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 눈치를 보며 서럽게 살지는 않겠다고, 요양원에서 쓸쓸히 지내지는 않겠다고, 내 삶은 내가 지키겠다고 하지만 결심만으로는 쉽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여건도 건강도 독립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간병인을 쓰려면 매달 500만 원이 넘었고 홀로 살기에는 무릎이 아직 불편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쌓아온 사회복지사의 경험을 총동원해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집에서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특히 며느리 미영이의 차가운 시선과 짧아진 대화는 마음을 핥히듯 아팠습니다. 어느 날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몸도 좀 나아졌으니 이번엔 지영이네 집에 가볼까 해. 아들은 잠시 멈칫하더니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지영이네도 좋아할 거예요. 언제 모셔다 드릴까요? 모셔다 드릴까요? 라는 말 속에서 아들의 숨겨진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서둘러 떠나길 바라는 마음. 다음 날 민수는 저를 작은 딸 지영이네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가는 길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미영이가 잘 못 모신 것 같아서 미안해요. 집이 좁아서 불편하셨죠?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너희도 바쁘고 아이들도 있는데 신경 쓰였을 거야. 민수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지영이네는 신혼이라 더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요양원 몇 군데 알아봤어요. 요양원 그 말에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저를 보낼 계획을 세워놓았던 겁니다. 민수야, 난 아직 요양원 갈 생각 없어. 내가 평생 노인복지 일을 했는데 그곳이 어떤 곳인지 누구보다 잘 알아. 제 단호한 말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위험한데요. 내가 언제 혼자 살겠다고 했니? 지영인에서 조금 지내다가 건강 더 좋아지면 그때 생각해보자.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결국 조용히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지영이네 집에 도착했을 때 사위 준호는 출근 중이었고 지영이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두 손을 꼭 모아 저를 반겼습니다. 엄마 드디어 오셨네요. 준비해놓은 방 있어요. 지영이는 살짝 미안한 듯 웃으며 작은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신혼집이라 넉넉한 공간은 아니었지만 정성껏 마련한 흔적이 구석구석 느껴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평온했습니다. 지영이는 제 편안함을 세심히 챙겼고 퇴근 후에는 함께 TV를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회사에서 회식 있어서요. 냉장고에 반찬 있어요. 챙겨 드세요. 그래 딸, 너무 늦지 말고 오렴. 준호도 처음엔 친절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대화는 줄어들고 어느새 인사조차 형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깊은 밤 문 너머로 지영이와 준호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 어머니 도대체 언제까지 같이 사는 거야? 어쩌라고 엄마 아프신데 어디로 보내란 말이야. 오빠네 집도 있잖아. 왜 우리만 모셔야 해? 오빠도 힘들대. 요양원 알아보자고 하던데.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불을 덮어쓰고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세월 동안 제 노후는 한 번도 생각지 않았는데 이제는 짐이 되어버린 제 자신을 느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이는 유난히 환한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제의 대화를 들었을까 걱정하는 듯 조심스런 태도였습니다. 엄마, 오늘은 기분 어떠세요? 무릎은 좀 나아지셨어요. 조금은 괜찮아. 다행이네요. 사실 어제 오빠랑 통화했는데 지영이는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요양원 몇 군데 알아봤대요. 시설도 정말 좋고 엄마 연금으로 충분히 가능하대요. 더는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자식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지영아, 엄마는 거기 안 갈 거야. 엄마, 그게 아니라 엄마 건강이 걱정돼서 그래요. 우리가 다 챙겨드리기 힘들잖아요. 엄마는 너희한테 뭘 바라지 않아. 잠시 머물 곳만 필요했을 뿐이야. 그래도 나중에 엄마가 더 아프시면 어쩌려고요. 요양원은 전문가들이 24시간. 지영아, 그만하자. 딸은 입을 다물었지만
표정은 말보다 더 많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가 당황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집에 갈 거야.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그냥 엄마가 더는 너희 신혼집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누가 그런 생각을 해요? 말로는 아니라고 해도 너희 눈빛, 너희 행동에서 다 느껴져.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그래도 엄마 혼자 사는 건 위험해요. 무릎도 아직. 괜찮아. 집으로 돌아가서 간병인 구할게. 지영이는 서둘러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고 곧 세 사람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로 그러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야. 잘못한 건 없어. 다만 이제 내가 이 집에 있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어머님, 요양원 시설 정말 좋아요. 저희 어머니도 거기 계시는데 아주 만족하세요. 준호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에겐 부모를 모시는 일이 이미 짐이 되어 있었던 걸까요? 준호야, 고맙다. 그래도 나는 내 선택을 할게.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럼 간병인은요? 한 달에 500만 원은 들 텐데요. 그건 내가 알아볼게. 다음 날 아침 집안엔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지영이 부부는 출근 준비를 하며 말을 아꼈고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어머니 모시러 왔어. 민수는 제게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짐 다 챙기셨어요. 저희 집으로 모시려고요. 그리고 요양원 몇 군데도 예약해뒀어요. 제 얼굴이 굳자 민수는 급히 덧붙였습니다. 아니, 그냥 둘러보기만 하시라고요. 가기 싫으시면 안 가셔도 돼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자식들에게 기대어 살 수 없다는 것을, 제가 평생 지켜온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현실 앞에서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민수야, 고맙지만 엄마는 집으로 돌아갈 거야. 택시 좀 불러줄래? 어머니 무릎으로 혼자 계시는 건 너무 위험해요. 민수의 간절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조용히 단호하게 말했지요. 내 선택은 내가 할 거야. 걱정하는 마음은 고맙지만 이제 내 삶은 내 손으로 책임질 거야. 그렇게 나는 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8주 만에 마주한 집은 세월의 흔적처럼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 속에서 나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온전히 나만의 공간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자유와 함께 현실적인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무릎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홀로 생활을 이어가기엔 몸이 버거웠습니다. 간병인을 부르자니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는 감당이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갈등하던 그날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무릎의 통증은 나를 침대에 꽁꽁 붙들어 매었습니다. 겨우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조차 큰 고통이었고 집안일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 수는 없었습니다. 도움을 청하면 돌아올 대답은 뻔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으로 가세요. 그것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나는 간병인 알선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영숙님, 24시간 간병이 필요하신가요? 내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서 혼자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상담사는 친절했지만 곧 이어진 설명은 내 숨을 턱 막히게 했습니다. 24시간 간병은 하루 15만 원 한 달, 450만 원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추가 요금이 있습니다. 연금은 고작 180만 원인데 간병비가 450만 원이라니요. 요양원은 더욱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노인복지 일을 하며 본 그곳의 현실을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12시간 간병은 가능한가요? 내 하루 8만 원 한 달, 약 240만 원입니다. 그래도 벅찼지만 석 달만 버텨보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무릎이 조금만 회복된다면 다시 혼자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럼 12시간으로 부탁해요. 그렇게 다음 날부터 박미자 씨가 우리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60대 초반의 경험이 풍부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숙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 며칠은 순조로웠습니다. 박 씨는 집안일도 거들고 화장실을 갈 때마다 부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쯤 지나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제가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대신 다른 분이 오실 거예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20대 중반의 젊은 간병인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탓인지 내 몸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화장실을 가는 일조차 서툴렀습니다. 할머님, 죄송하지만 내일부터 또 다른 분이 오실 거예요. 이후로 간병인은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매번 새 얼굴에게 내 상태를 설명하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김영숙님, 오늘 간병인이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오게 됐습니다. 그날 나는 하루 종일 침대에 갇혀 지냈습니다. 겨우 물 한 잔 마시려다 부엌에서 넘어질 뻔하기도 했지요. 한 달이 지나자 240만 원의 간병비가 나갔습니다.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결국 저금을 깨야 했습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힘든 것은 내 사생활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에 낯선 이가 항상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웠습니다. 친구가 찾아와도 마음 편히 대화할 수 없었고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 하나도 마음대로 틀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나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민수는 서둘러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계시기 힘들 거라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수야. 내 말이 맞았어. 그럼 요양원 구경이라도 한번 가보실래요? 요즘은 좋은 곳도 많아요. 나는 한참을 생각한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였으니까요. 다음 날 민수는 나를 행복요양원이라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외관은 호텔처럼 세련되고 깨끗했습니다. 로비에는 화사한 꽃들이 가득했고 직원들은 모두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영숙님. 저희 행복요양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이 직접 나와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시설을 소개했습니다. 저희는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하고 매일 의사가 방문합니다. 식사는 영양사가 개인 건강 상태에 맞춰 준비합니다. 시설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넓고 깨끗한 방 청결한 화장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된 활동실까지. 그러나 그곳 어르신들의 눈빛은 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몸은 편해 보였지만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쓸쓸하다고. 나는 그 눈빛을 30년 동안 봐왔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괜찮아 보이죠?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한 달에 300만 원이요. 추가 서비스는 별도고요. 아들의 설명을 들으며 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 한숨을 삼켰습니다. 내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지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보태드릴게요. 민수의 다정한 말에 나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켠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식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그렇게 해야만 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원장은 나를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휴게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깜짝 놀랄 인연과 마주쳤습니다. 김 선생님, 낯익은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지팡이를 짚은 이씨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5해 전 내가 상담해 드렸던 분이었지요. 이 할머니 여기 계셨군요. 원장이 자리를 비켜주자 우리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까지 여기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견학만 온 거예요. 할머니는 어떠세요?
여기 생활이.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조심스레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깨끗하고 밥도 잘 나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이 점점 발길을 끊더라고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왔었는데 이제는 명절에도 보기 힘들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긴 생각보다 감옥 같아요. 모든 일정이 정해져 있어요.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밥 먹고, 몇 시에 TV 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할머니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김 선생님, 제발 여기 오지 마세요. 아직 선택할 수 있을 때 다른 길을 찾으세요. 그 순간 내 마음도 확고해졌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요양원에 가지 않겠다고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것도 간병인을 쓰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최소한 내 자유와 존엄성은 지킬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고맙지만 요양원에는 안 갈래. 어머니 왜요? 시설도 좋고 편할 텐데요.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엄마는 집이 더 좋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끊임없이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내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간병인 비용만 해도 월 240만 원, 연금 180만 원으로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에 도착해 민수를 돌려보낸 뒤 창밖을 바라보며 긴 시간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요양원에 드는 300만 원 간병인 비용까지 합치면 500만 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분명 있을 거야. 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노인복지 관련 자료를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과거 30년간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쌓은 경험을 총동원해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나는 집 근처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아파 휠체어를 빌려 타고 갔지만 갈 수만 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았습니다. 김영숙님, 오랜만이에요. 퇴직하셨다고 들었어요. 반갑게 맞아준 사람은 사회복지사 시절 자주 뵈었던 정 씨였습니다. 네, 벌써 1년이 넘었네요. 노인복지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런데 다리는 괜찮으세요?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했어요. 아직은 불편하네요. 내 말을 들은 정 씨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 지내기 힘드시겠어요? 혹시 고령자 복지주택 들어보셨어요? 복지주택이요. 생소한 단어에 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정 씨는 나를 게시판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거기에는 LH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 모집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지은 임대주택이에요. 월세도 저렴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요. 나는 포스터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월세가 18만 원이라니. 게다가 중도금도 1,000만 원 정도라니. 이 정도면 내 연금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 씨, 더 자세한 자료 있을까요? 정 씨는 친절히 안내 책자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휠체어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무장의 설계가 되어 있었고 화장실에는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비상벨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 2, 3회 생활지원사가 방문해 안부를 확인해 준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사회기여자에게 가산점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일한 나에게는 가산점이 주어진다는 거였죠. 정 씨, 이거 정말 좋은데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류는 여기 있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김 선생님은 사회복지사로 오래 일하셨으니까 가산점도 받고 입주 가능성도 높을 거예요. 나는 그날 가슴 뛰는 설렘 속에서 신청서를 작성했다. 마음 한켠에는 작은 불안도 있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더 컸다. 다만 해결해야 할 큰 숙제가 남아 있었다. 지금 사는 집은 전세였고 그 전세금을 받아야 보증금을 낼 수 있었다. 하지만 내 자식들이 그 돈을 탐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엄마가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 네, 어머니, 무슨 일인데요? LH 고령자 복지주택 들어봤니? 엄마가 오늘 신청하고 왔어. 수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다. 복지주택이요. 어머니 그런데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요양원만큼 안전할 순 없잖아요. 민수의 걱정이 담긴 목소리가 들렸다. 요양원이야. 안전할지 몰라도 엄마는 거기서 사람답게 살. 자신이 없어 복지주택은 엄마만의 공간도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어. 월 18만 원이면 엄마 연금으로 충분하고 17만 원이요. 그렇게 저렴해요. 민수는 믿기지 않는 듯한 어조였다. 국가에서 지원해주거든. 엄마가 사회복지사로 일한 경력 덕분에 가산점도 있어서 당첨 확률도 높대.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조금 더 알아보고 결정하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지금 집 전세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었다. 전세금 자식들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문제였다. 일부는 보증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엄마 노후 자금으로 남겨둘 거야. 어머니 그 돈을 요양원 비용으로 쓰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결국 그들의 속내가 드러났다. 요양원 이야기도 돈 관리를 해주겠다는 말도 모두 전세금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민수야, 엄마 돈은 엄마가 직접 쓸 거야. 이제는 자식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살고 싶어. 어머니 그게 아니라 더 얘기하지 말자. 내일 지영이랑 같이 와서 얼굴 보고 얘기하자. 다음 날 민수와 지영이가 집에 찾아왔다.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다. 엄마, 그 복지주택 정말 괜찮은 곳. 맞아요.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도 모르는데.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같은 어르신들이 사는 곳이야. 무릎 수술한 분들도 편하게 지낼 수 있게 설계되어 있고 화장실에는 안전바도 설치돼 있고 비상벨도 있어. 그래도 엄마, 갑자기 아프시면 어떻게 해요? 민수가 불안한 듯 말했다. 그래서 비상벨이 있는 거고 생활지원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해 준다더라. 그러나 민수는 여전히 못내 불안한 듯 다시 물었다. 그럼 전세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국 참지 못하고 민수가 본심을 드러냈다. 사실 민지대학 등록금이 필요해서요. 손녀 민지의 학비를 위해 내 전세금을 쓰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한숨을 깊이 쉬었다. 민수야, 너희가 다 컸을 때 엄마가 돈 한 번이라도 달라고 한 적 있니? 학자금도 결혼자금도 다 스스로 마련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엄마 돈을 노린다고.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그만해. 엄마는 너희 키우느라 평생 내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없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얼마 안 되는 돈마저 빼앗길 순 없어. 지영이가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말했다. 엄마, 우린 엄마 돈 노린 거 아니야. 그냥 걱정돼서 그랬어. 걱정됐다면 왜 자꾸 요양원 얘기를 꺼내니? 엄마가 30년 동안 요양원 어르신들을 보면서 뭘 느꼈을 것 같아. 자식들이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고 점점 발길을 끊는 모습을 수도 없이 봤어. 방 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민수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신다면 복지주택에 가시는 걸로 하세요. 집 정리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답했다. 필요 없어. 엄마가 알아서 할 거야. 정 씨가 도와주기로 했어. 지영이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럼 엄마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모든 걸 내주고 요양원에서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아. 내 남은 인생은 내 방식대로 살 거야. 그날 밤 자식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갔다. 나는 창밖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나는 LH 고령자 복지주택에서 내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리라. 마지막으로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걸으며 자식이 아닌 내 힘으로 살아가리라. 그날도 평소처럼 조용히 오후를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려 퍼졌습니다. 김영숙님, LH 주택공사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심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단 한 통의 전화가 내 남은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축하드립니다. 1차 서류 심사에 합격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희망이란 단어가 가슴속에서 조용히 깨어났으니까요. 다음 주에는 면접 심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다행히 면접도 무사히 통과했고 마침내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로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입주일은 한 달 뒤로 정해졌습니다. 나는 전세계약 해지 신청을 하고 서서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한편은 아련했고 또 한편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내 삶을 시작하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아이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싶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는 바로 받지 않았고 지영이가 먼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어, 지영아. 엄마, LH 복지주택 최종 합격했어. 잠시 동안 말없이 고요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축하드려요. 그런데 이사는 언제 하세요? 한 달 후야. 지금 전세 해지하고 조금씩 준비하는 중이야. 그렇군요. 그럼 전세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어요? 그 물음을 듣는 순간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축하도 걱정도 아닌 전세금이라니. 계약 끝나면 바로 받을 수 있을 거야. 왜? 아니, 요즘 큰오빠 사업 때문에 좀 힘들어서요. 알게 되었습니다. 내 전세금을 큰아들의 사업자금으로 쓰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엄마, 전세금은 엄마 몫이야. 이 얘기는 그만하자. 나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 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30해 동안 모든 것을 쏟아부어 키운 자식들이 이제는 내 돈까지 당연하게 여긴다는 현실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복지주택 합격 축하드립니다. 전세금은 언제쯤 정리 가능하신가요? 민지 등록금이랑 제 사업자금으로 좀 필요해서요.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로 전세금 명의와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은행에 직접 가서 비밀번호도 바꿨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이들은 얼굴 한번 비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전세금 문의만 문자가 오고 또 왔습니다. 엄마 등록금 납부일이 다가와요. 전세금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 문자를 읽을 때마다 나는 마치 돈을 뽑아주는 기계처럼 느껴져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입주를. 2주 앞둔 어느 날 민수와 지영이가 함께 집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 반가우면서도 왜 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사 준비는 잘 되세요? 거의 다 정리했어. 큰 가구 몇 개만 처분하면 끝이야.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어머니 전세금 얘기 좀 드려도 될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더 할 게 있니? 그게 민지대학 등록금이랑 제 사업 확장 자금이 좀 급해서요. 어머니는 보증금 1,000만 원만 있으면 충분하시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속에 억눌린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내가 앞으로 쓸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 내가 죽기라도 할 것 같아. 아직 건강하게 20년은 더 살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생활비도 병원비도 필요할 거야. 너희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아. 지영이가 서둘러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엄마가 월세만 조금 내시면 되니까 남은 돈은 저희가 활용하면. 지영아, 그만해. 내 목소리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30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일했어.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 믿고 전 재산 넘겨주고 결국 버림받는지 두 눈으로 봐왔어. 나도 그렇게 살진 않을 거야. 민수는 답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를 버리려는 건 아니에요. 단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버린다는 건 꼭 집에서 쫓아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지. 늙은 이의 바람을 무시하고 가진 것을 마음대로 가져가며 한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짓밟는 것도 버림이란다. 순간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이제는 엄마가 경계를 그을 거야. 엄마의 돈은 엄마를 위해 쓰고 엄마가 떠난 후에야 너희가 물려받을 수 있어. 그것이 올바른 순서야. 민수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리고는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이사할 때는 저희가 안 도와드려도 괜찮아요. 이삿짐 센터를 예약해 두었어요. 정 씨가 대신 도와주기로 했다는 말에 두 아이는 어색한 기운을 가득 안고 일어섰습니다.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던 지영이가 문득 돌아서 물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가끔 찾아와도 돼요. 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 와. 단지 전세금 이야기만 빼고. 문이 닫히고 고요가 깃든 집안에 홀로 남겨진 나는 소파에 힘없이 몸을 던졌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래전 상담했던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김 선생님, 나도 자식 눈치 보다가 여기 왔어요. 아파트 다 넘겼더니 이제는 전화 한 통도 없어요. 돈 다 주고 나니 짐짝처럼 여겨져요. 그분들의 한숨과 아픔이 이제야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나는 아직 선택할 힘이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라는 것을 나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고 나의 노후를 나 스스로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아이들은 더 이상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입주일이 가까워질수록 외로움이 짙어졌지만 한편으로는 내 안에 단단한 의지가 자라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삶을 온전히 책임지리라. 마음속으로 새기며 입주를 하루 앞둔 저녁 핸드폰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어머니, 내일 이사하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이삿짐 센터 불렀어. 그래도요, 어머니 전세금 이야기 때문에 마음 아프게 해서 죄송해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미안함을 들으며 나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알았어. 너도 사정이 있었겠지. 새집 구경은 나중에 해도 좋단다.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풀어졌습니다. 완전히 끊어내고 싶었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경제적인 독립은 꼭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모든 짐을 챙기고 새로운 보금자리로 향했습니다. 전세금은 내 통장에 안전하게 입금되었고 일부는 복지주택 보증금으로 나머지는 노후 자금으로 소중히 따로 보관했습니다. 복지주택에 도착했을 때 정 씨가 반가운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김 선생님, 축하해요. 이제 진짜 새 출발이네요. 네, 정말 감사해요. 작지만 아늑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공간이 편하게 설계되어 있어 휠체어를 타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낮은 싱크대 넓은 복도, 화장실의 손잡이와 비상벨까지 모든 것이 세심하게 배려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령자 복지주택에서 지낸 지 어느덧 반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외로울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따뜻했습니다. 비슷한 사연을 가진 이웃들과 금세 가까워졌고 매일 아침 작은 공원에서 함께 운동하는 모임도 생겼습니다. 영숙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집 박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녀 역시 자식들과의 아픈 갈등 끝에
이곳을 선택한 분이었습니다. 네, 아침 공기가 참 좋아서요. 나는 햇살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짐했습니다. 이 삶을, 이 작은 평온을 이제는 어떤 흔들림에도 지켜내겠다고. 처음 이곳으로 옮겨왔을 때 내 무릎은 휠체어 없이는 한 발짝도 떼기 힘들었어요. 그러나 시간은 내 편이었고 단지 안작은 재활센터에서 받은 정성 어린 물리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하나만으로도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건 이 작은 공간이 온전히 내 것이란 사실이었지요. 남 눈치 볼 필요 없이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맘껏 틀어놓고 보고 싶은 친구들을 불러 웃음꽃을 피울 수 있었어요. 월 18만 원의 임대료는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고 남은 전세금은 저축해두어 혹시 모를 의료비나 급한 지출에 대비했지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식들과의 사이도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소식이 끊긴 듯 했지만 한 달쯤 지나자 지영이가 조심스레 찾아왔어요. 엄마 생각보다 정말 좋은 곳이네요. 괜히 걱정했어요. 딸아이는 내 작은 집을 둘러보다 감탄을 터뜨리며 한편으로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지요. 엄마,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전세금 문제로 그렇게 굴었던 거 잊어주세요. 나는 조용히 웃으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그러면서 자연스레 민수 이야기가 나왔어요. 오빠는요, 아직은 마음이 좀 남아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약이겠지. 예상한 대로 민수는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문 앞에 조심스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서요. 엄마 집들이 선물이에요. 나는 웃으며 문을 열었지요. 어서 와라. 민수는 집안을 둘러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좋네요. 시설도 깨끗하고. 나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렇지. 나랑 비슷한 처지에 어르신들도 많아서 외롭지도 않아. 거실 소파에 앉은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전세금 핑계로 그렇게 했던 거. 나는 조용히 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 너희도 나름 사정이 있었겠지. 그러나 민수는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 우리 욕심이었어요. 민수의 솔직한 고백은 내 마음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자식들도 완벽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중요한 건 그들이 깨닫고 변화하려는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었어요. 민수는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엄마 결정이 옳았어요. 요양원보다 여기 훨씬 좋아 보여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요. 그래, 엄마는 여기서 정말 잘 지내고 있어. 그날 이후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전세금 이야기는 입에 오르지 않았고 진심으로 내 안부를 걱정해주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놀라운 변화는 내 안에도 일어났습니다. 예전 복지사 경험을 살려 단지 내 어르신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시작했어요. 매주 목요일 작은 도서관에 모여 서로의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김 선생님 덕분에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누군가 내게 이렇게 말할 때마다 나는 다시금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또한 동네 복지관에서 컴퓨터 수업도 듣기 시작했어요. 낯설었던 스마트폰 사용도 이제는 영상통화며 인터넷 쇼핑까지 할 줄 알게 되었지요. 세상과 연결된 창이 한층 더 넓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하는 작은 즐거움도 생겼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같은 층 어르신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거나 반찬을 만들었지요. 각자 사연은 달랐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는 마음은 모두 같았습니다. 어느 날 최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영숙 씨, 정말 용기 있었어요.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이렇게 결단하다니. 나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 많이 두려웠어요. 자식들 버릇 나빠질까, 나 혼자 외로울까 걱정도 됐지요. 하지만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해야 하잖아요. 복지주택으로 이사 온 지 꼭 1년이 되는 날, 저는 조용히 작은 축하 모임을 열었습니다. 자식들과 이웃들을 초대해 함께 따뜻한 식탁을 나누는 시간이었지요.
민수와 지영도 가족을 데리고 왔고 평소 함께 지내던 이웃 친구들도 하나둘 모였습니다. 어머니, 1주년 축하드려요.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찾은 것 같아. 식사가 끝나고 이웃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간 뒤 남은 자식들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두 아이는 순간 긴장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이어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쁜 얘기는 아니야.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엄마의 선택을 이해해줘서 말이야. 지영이는 금세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 오히려 우리가 감사해야죠. 엄마가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그 말에 우리는 모두 소리내어 웃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이야기조차 웃으며 나눌 수 있게 된 제 자신이 대견했습니다. 복지주택에서의 생활이 계속될수록 저는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모든 선택권을 잃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노년에도 여전히 수많은 길이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길은 결국 자신이 정해야 한다는 진리를요. 올해로 저는 69세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20년 안이 그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겠지요. 그 긴 세월을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쓸쓸하게 보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요양원이라는 외로운 곳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제 힘으로, 제 마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특히 저와 비슷한 나이대에 계신 분들께 조심스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자식들 눈치 보며 마음을 접지 마세요. 나중에 요양원 침대에 누워 후회하는 일도 만들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때일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제 삶은 제 손으로 꾸려가고 제 선택은 제 책임으로 감당합니다. 그렇게 저는 새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마음에 닿았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저처럼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분이 계시다면 함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또한 행복하고 당당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